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 큰일 터졌다. 오늘 1시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대책 충격.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곧바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4기 신도시 개발과 기존 정책 유지, 서울 집중 개발이 그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건설, 부동산, SOC 주요 정책이 집값 상승을 유발할 것이며 여기에 미국과 OECD 집값 폭등, 기준금리 지속적 인하, 통화량 증가로 화폐가치 하락이 집값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과 경제대책을 실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민주당 대통령 때 집값이 폭등한 것도 신경이 쓰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몇사람인가 입지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이제 마침내 새로운 대통령 시대가 열리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무주택자 큰일 터졌다. 근데 좀 안타깝게 무주택자, 집이 없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자, 오늘 1시 이재명 부동산 대책 충격. 지금 기존의 모든 문제는 깨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변화를 시킬까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대책 오늘 발표된 내용하고 이제 그 전에 계속 공약으로 나왔던 내용들이라고도 보시면 돼요. 집값 상승 정책. 자, 4기 신도시 재개발 용적률 완화. 3기가 아니라 이제 4기까지. 왜? 빨리 공급 확대를 하고 싶은 거죠. 이재명 첫 부동산 공급 공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3기 신도시 택지지구도 지금 거의 40-50군데가 넘어요. 그게 들어와 버리면 경기도에 집이 남아들 텐데 또 4기? 지금은 1기, 2기, 3기, 4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획만 거창한 것보다 빨리 입주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4기 신도시를 개발해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 1년에 50만 원씩 지어서 주택 불역에서 탈출하겠다. 3기 신도시와 맞물려 장기적으로 공급 과잉이 뚜렷합니다. 공급 과잉이면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무주택자가 큰일 났냐. 문제는 이게 당장 지금 지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정책 공백까지 생겨서 앞으로 1, 2년 동안이요. 진짜 문제입니다. 수도권에 공급량이 없어요. 정책 유지 볼래요?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 활성화. 그렇죠. 1기 신도시는 재건축이니까 GTX, ABC 지연되지 않고 추진 확대하겠다라고도 발표했고, 자, 경기도 산업단지 중심 인천 물류 허브로 만들겠다. 즉, 자, 수도권 개발을 계속 바톤을 터치를 해서 이어가겠다. 서울은 땅이 좁아요. 서울은 뉴욕, 런던, 파리와 함께 경쟁해가지고 밀리지 않도록 경제 중심으로 도약하겠다.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아주 많이 높여서 분담금도 완화하고 그리고 특례법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 왜? 서울에 그린벨트를 풀기는 어려워요. 땅은 좁아요. 집은 지어야 돼요. 그러면 재개발, 빌라나 이런 것들이 집이 되거나 재건축, 그냥 아파트가 되는 건데, 자,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추진하겠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 때하고 같은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건설, 부동산, SOC 주요 정책 아주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건설 부동산 주요 정책. 자, 이 보시면 세금 문제, 세제,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관련 추가 규제가 언급이 없어요. 즉, 지금은 세금으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세금 엄청나게 뜯어냈잖아요. 물론 세수가 지금 너무 부족해요. 그건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별개 문제고, 세금으로 부자들한테 돈을 무작정 뜯어내지는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중산층 서민, 고분양가 완화, 재개발 재건축 절차, 규제 완화, 부담 가능 주택 확대. 자, 뭔 말이냐면 중산층 서민들이 지금 분양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자유화 이후에. 이거를 좀 더 완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도 절차를 간소화해서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 서민들이 크게 부담을 덜 느끼도록 하겠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보면 세 번째, 1인 가구 청년, 직주 근접 복합주택. 그렇죠. 이제 1인 가구가 40%가 넘어갔습니다.
오, 대단해요. 여성 안심주택 등 맞춤형 주거도 만들겠다. 실수요자 주거비 경감, 주택 리치를 확대하고 무주택자 핀셋형 금융지원, 즉 투자보다는 실수요자들에게 무게중심을 두겠다. 공공임대, 자,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시키겠다. 공공임대가 당장 늘어나는 건 아니고 갈수록 민간주택 사업 시 의무화하겠다. 신혼 우선 공급을 한다. 결혼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 방지, 보증제도 개선, 전세 보증금 인센티브, 월세 지원 확대. 이걸 보면은 전반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강하지만 냉정하게 말하게 되면 저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설령 진행한다 하더라도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은 아니에요. 사육 간접자본 SOC, 노후 산단 리모델링, 건설업 경제인력 균형 발전, 또 철도도 지하화. 자, 이처럼 건설업이라든가 철도 지하화라든가 균형 발전 이렇게 어떤 지역의 호재들이 만발하게 되면 가장 먼저 누가 뜁니까? 부동산이 뛰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안 할 수도 없어요. SOC, 사육 간접자본을 확대해야 국가가 발전하니까. 자, 결국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또는 오늘 언급한 것 또는 그 전에 언급한 것들을 정리했는데 집값 상승 요인이 하락 요인보다 많아요. 자, 이거 별표 한번 쳐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한 거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거 보세요. 자, 잠실에 오르자 강남 더 뛰었다. 지금 집값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 인하, 해외 집값 상승, 통화량 증가. 이게 대통령의 의지하고는 무관하잖아요, 지금. 자, 이것도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요. 금리 인하. 2025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계속 금리 인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할지라도 금리 인하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한국 연내 최소 3회 금리 인하. 매수 심리가 계속 호전될 거예요. 경기가 침체된다는 명목으로 계속 낮출 거예요. 그러면 주택을 매입할 가능성이 크니까 집값이 뛰는 거죠. 대출도 확대합니다. 금리 부담 줄어들어 위험자산 확대. 금리가 높을 때 대출을 안 받는 거지 낮으면 서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해외 집값. 이것도 문제예요. 전 세계 위험자산,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 암호화폐 계속 신고가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 22년이 바닥이었어요. 이 집값이. 그런데 해외 미국하고 OECD 한 30여 개 국가는요. 지금 집값이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22년부터 지금 25년 아닙니까? 25년 동안 이렇게 약 3년간 수직으로. 우리나라는 수직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오히려 횡보하고 있고 서울만 조금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약간 뛰는 중입니다. 즉 해외 집값이 이렇게 뛰면 우리나라는 따라간다고요. 아마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제 주가도 많이 뛸 것으로 저는 보여요. 워낙 안 뛰었으니까. 통화량은 또 증가합니다. 돈은 막 찍어내요. 금리 인하 기간에 통화량 증가. 금리 인하는 이꼴 뭐다? 돈을 찍어내는 거. 통화량 증가입니다. 세계 2년 연속 지금 계속 돈이 풀리고 있어요. 한국 시중에 풀린 돈이 4,143조예요. 통화량이 32조 증가했는데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돈 가치,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부동산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라든가 이렇게 위험자산이 또는 원자재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돈만 빼고 다 가치가 다 상승한다 이거예요.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그 다음에 국내외의 요인 이걸 봤더니 다 뛰는 쪽이 훨씬 압도적이에요. 지금도 뛰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 미국과 OECD 국가 집값 폭등, 한국 2, 3년 동안 계속 대세 상승이 이어질 것이에요.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지금 24년 1월인데 25년 1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라고 쳐요. 자, 미국입니다. 21년에 꼭지 찍고요. 여기 보세요. 좀 떨어진다 하더니 다시 올라 뛰고 있어요. 25년까지 뛰고 있습니다. OECD 24년 1월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계속 뛰고 있어요. 이렇게. 자, 서울은 이렇게 저렇게 폭등은 안 하고 한 이 정도로 지금 완만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전 세계 집값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집값이 지금 덜 뛰고 있어요. 특히 강남 3구하고 한강변만 뛰고 있지 양극화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내년 집값 어떻게 될까요? 자, 무주택자 큰일 났다. 우리가 하면 제목을 이렇게 달았겠어요. 여보,
지금 집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고. 무주택자들한테는 좀 불리한 요인도 있어요. 왜냐? 먼저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 규제, 전세대출, 집단대출, 주담대 제한. 25년 7월달. 자, 올해 7월달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이제 적용되죠. 그러면 수입이 적은 분들이 아마 무주택일 분들이 큰데 이분들이 대출을 많이 못 받는다? 이거는 불리하죠. 무주택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주택을 연장하게 되면 집값 뛰게 되면 무조건 망해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요. 유주택자들은 이 집값 뛰는 게 자기가 저금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어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주택자다. 다른 사람은 돈 벌 때 집으로 돈 벌 때 나는 도와주는 게 없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아주 위험한 거죠. 그게. 양극화, 수도권 고가 상승, 무주택자 자본금 저가 매입, 2025년 수도권 고가 상승, 지방 저가 하락, 집값 상승, 금리 인하, 해외 집값 주가 상승. 즉 지금 가는 놈은 계속 가고 이게 서울하고 강남 한강변은 계속 뛰는데 뭐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지금 계속 못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예요. 무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돈이 적어요. 그러면 양극화에서 안 좋은 쪽을 잡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양극화에서 안 좋은 쪽이라도 잡아야 하느냐? 제 생각에는 물가보다는 더 뛰기 때문에 무주택보다 훨씬 나아요. 즉 폭락론에 빠져서 무주택 오래 가면 안 됩니다. 공급 부족. 윤석열 정부 270만 채 공급 이게 차질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끌고 갈 텐데 이게 시작이잖아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물량 폭탄이지만 한 1, 2년만 놓고 보면 공급 부족 맞아요. 자, 민주당 대통령만 당선되면 집값이 올랐다. 물론 우연의 일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주변 상황이 딱 거기에 맞아서 용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우연의 일치로. 근데 과연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 우연일까요? 이번에 이제 네 번째 볼까요?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 때 어마어마하게 쪘네요. 집값 59.79.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도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별로 못 뛰었고 문재인 정부 미친 듯이 뛰었죠. 이것도 조작이 좀 들어갔어요. 이거보다 훨씬 많이 뛰었어요. 20년 21년.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그렇게 뭐 강남은 많이 뛰었지만 전반적으로 뜨뜻미지근하죠. 근데 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아까 정책도 봤지만 정책보다 외부 요인, 즉 해외 집값 상승, 금리 인하, 돈을 많이 찍어내는 거. 꼭 하필이면 이때 그런 게 지금 다 뭉쳐 있어요. 즉 주식도 뛸 가능성이 높은데 부동산도 뛸 가능성이 높죠. 이건 대통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가뜩이나 민주당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집값이 폭등했는데 또 외부 요인조차도 급등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현재 무주택인 분들은 또는 자녀가 무주택인 분들은 제 말을 오늘 잘 들어야 돼요. 뭐 무조건 무주택에 탈피해서 집 사라 이게 아니라 너무 이게 너무 비싸. 폭락문자들이 집값 폭락한다니까 기다려. 이 생각을 버리시고 현실적으로 접근하시라고요. 지금 잡아야 할지 다음 달에 잡아야 할지 이런 걸 고민하시라고요. 이 대통령 세금 폐지 및 완화 민주당보다 국힘에 가까운 뭔 말이냐면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실리주의 상당히 이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형식적으로 뜬구름잡기식 개발을 해봤자 도움도 안 돼요. 진짜 실질적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미 경기도지사를 2번이나 했고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다 했잖아요. 웬만한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실질적인 능력이 강할 거예요. 더군다나 세금 같은 경우도 민주당은 맨날 거둬라 그러 지금도 거두라고 하잖아요. 중과세도 폐지도 안 시키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우클릭, 즉 너무 세금을 많이 안 걷겠다. 그리고 세금보다 실속 있게끔 균형을 잡아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본인이 여러 번. 민주당하고는 대치가 되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이나 정부 정책에 가까웠어요. 자, 이게 표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한번 보자고요. 종부세, 자, 이중과세, 불법 요소, 한국 프랑스에만 존재합니다. 자, 이제 과거의 여당이죠. 종부세 이제 폐지,
국민의힘은 종부세 폐지를 말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종부세 폐지 축소, 이게 동참을 한 거예요. 1주택자 축소, 국힘하고 좀 동조하는 내용. 오히려 민주당은 종부세 폐지 펄쩍펄쩍 뜁니다. 아직도 이 공산주의적인 정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저희는 나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종부세를 좀 강화하면 안 된다고 봐요. 폐지까지는 아니라도 축소시켜야 맞아요. 상속세 OECD 1위입니다. 왜 자꾸 세금만 1등입니까? 돈을 뺄 데가 없대요. 돈을 뺄 데가. 왜 뺄 데가 없어요? 제가 과감하게 말했잖아요. 자, 펑펑 놀고 있는 대기업의 노동자들. 두 번째, 공무원들, 공사들 반절 줄이세요. 우리나라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안 잘려요. 너무나. 이래버리면 세금 아무리 걷어도 소용없습니다. 제 말 틀렸나요? 아니 그냥 무작정 잘리라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가지고 아니 철밥통이 어디 있어요? 이 지금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대기업은 막 정년 연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아예 뽑지도 않아. 거기 가고 싶은데, 대기업 가고 싶은데. 그리고 공무원들 월급이 너무 짜. 왜? 호봉제로 하다 보니까 이때가리들이 너무 월급이 세. 왜 셉니까? 그냥 실력 없는 사람 커트 시켜버려야지. 커트 시키고 호봉제를 폐지시키면 젊은 애들 월급 많이 받게 돼요. 그러면 공무원 경쟁률도 예전처럼 세질 거예요. 여튼 자, 상속세 정말 많이 내죠. 이제 상속세 폐지 쪽으로 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가.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보다는 좀 더 전향적이에요. 공제 한도 상향, 감세 원하며 역시 국힘과 동조하는 쪽이었어요. 증여세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증여세 OECD 최고 수준이지만 세계적 감세 수준인데 아마 최고 감세 50에서 40%로 10% 확대. 즉 1억까지 10%였는데 2억까지 10%로 줄인다라고 했는데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네요. 아니 2억까지 10% 해도 돼요. 지금 1억, 2억이 큰 돈도 아닌데. 이재명 일괄 공제한도 상향, 감세 원하며, 감세 원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금투세는 이미 폐지됐어요. 법인세, 주요 내용, 투자세 공제, 배당비 과세, 주주 환원 혜택. 여당, 즉 국민의힘은 이제 야당입니다. 법인세 완화로 기업 개선. 이재명 글로벌 감세 추세이기 때문에 법인세도 낮추겠다. 그래야 또 세계 기업들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을 한다. 해외로 기업이 이전하는 걸 최대한도로 막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못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혜택이 좀 따라가야 돼요. 단 제가 좀 우려하는 게 자, 아무리 지지 성향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민주노총이나 아니면 한국노총이나 노조나 너무 특정 층에 기대는 그런 정책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버리면 해외로 떠납니다. 그러면 제일 힘들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국민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대통령 경제와 부동산 종합대책. 자, 이재명 1가구 1주택 제약 필요 없다. 그렇죠. 세금 가급적 손 안 대야 한다. 이번에도 또 발표했죠. 세금 가급적 손 안 대고 정말 징벌적 세금 그런 거 안 때리고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 경제 대책, 세금 대책을 하겠다. 아까 제가 언급했었죠. 이번에 노후 대비 수익형 월세보다 똘똘한 아파트로. 예전에는 우리가 빌딩을 사고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을 얻어서 또는 상가를 얻어서 이 수익형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랬다가는 쫄딱 망할 수가 있어요. 이제 수익형 조심하셔야 돼요. 신도시가 너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어요. 수익형의 문제는 일단 공실이 막 생기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신도시가 많아서. 두 번째, 뛰질 않아요. 뛰질 않고. 세 번째, 안 팔려요. 세 가지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수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부동산 차라리 아파트로 전월세 받는 게 좋아요. 이거 부동산 다가구 단독도 포함되지만 다가구 단독보다는 아파트가 낫습니다. 젊은이들 단독 다가구 선호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공실이 막 생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면 연금,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파트는 뛰잖아요. 많이. 거래도 활발하잖아요. 아파트로 연금 받는 시대, 주택연금을 받으세요. 자, 가장 좋은 게 연금,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전월세,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 이겁니다. 자, 무주택 선택은 세 가지네요. 자, 매입을 지금은 해야 할 때라고 저는 봐요. 물론
본인들이 무리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꾸 폭락 기다리고 금융위기 기다리고 에이 너무 올랐어. 자꾸 그런 생각만 가지면 잘 보세요. 2022년 폭락한 이후에 23, 24, 25년인데 계속 뛰지 않나요? 제가 지금 경제위기가 터지지 않는 한은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뛴다고 했어요. 청약은요 뭐 특별하게 점수를 말할 수는 없지만 결혼해가지고 애기 둘 이상 아니거나 아니면 뭐 식구가 아주 많거나 가점이 최소 60점 이상 안 되면 과감하게 청약에 올인하면 안 돼요. 되지도 않는 걸 왜 자꾸 올인합니까? 당해 지역도 아닌데. 청약도 된다고 떼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몇 군데 빼고는. 떼돈 벌 때 강남 이런 데는요 75점, 80점 돼야 돼요. 커트라인이.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 데는. 애기 둘은 낳아야 그나마 들락말락한, 또 그곳이 좋다는 보장도 없어요. 3기 신도시 분양가 상한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결혼해놓고 특공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다린다 바보짓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혼자 살면서 특공에 기댄다. 나는 줍줍에 당첨될 자신이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로또에 어떻게 당첨이 돼요? 그래버리면 집값 뛰고 나중에 정말 거지 신세 줄 수 있어요. 청약은 가점 좋은 사람만 기다려라. 이게 결론이에요. 금지. 아무리 궁해도 아파트 아닌 것들. 재개발에 빌라는 좋아요. 재개발에 빌라는 좋은데 재개발에 하지 않는 나머지 다. 자, 소액 분산, 뭐 주식, 암호화폐, 금, 달러, 집도 절도 없으면서 자꾸 주식, 암호화폐, 이런 달러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집이 우선인 거예요, 항상. 자, 이재명 대통령 이제 좀 잘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에는 집값이 뛰더라도 해외 요인이 있으니까 좀 안정화도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집값 폭락을 염두하여 무주택 상황을 유지하거나 청약 당첨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이라도 서울 아파트 재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